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뉴스 토마토 뻗치기 특집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서울의 봄을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전수미 변호사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다라는 말 하기가 참 송구한 시점입니다. 네. 어제 밤에 날아든 소식 때문에 또 잠 못 이룬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좀 불안감이 좀 더 상승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 오늘 특집에서는 광화문 집회 현장도 여러 차례 좀 연결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호처 간부들 기각 소식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법원에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윤석열 김건희를 보면서 우리가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를 떠올릴 겁니다. 근데 어제 김성훈, 이광호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저는 공권력의 붕괴를 보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해간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땐 표현이 공권력의 붕괴입니다. 무질서 상태가 오는 거예요. 네. 즉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지 임의로 체포에 나선 것이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분명히 영장을 발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내란 수계에 대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인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고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검찰이 사실상 뭐 도와주는 거야?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서 우리는 악마를 보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을 보았다. 그리고 공권력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보았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경찰이 일단 김성훈과 이광호에 대해서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었고 검찰이 간신히 이제 받아서 법원으로 제출을 했는데 기각이 된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어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어제 그 소식 듣고서 한 5초 동안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복의 시간이 시작됐구나. 왜냐하면 저는 지금 경호 3부장 제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게 법원에서 이제 검찰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 구속 청구를 한 네.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상식 있는, 그리고 특히 경호 3부장 같은 좀 양심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의 유혈 사태를 막으려고 모든 힘을 다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 국민을 지키려고 하고 부하들을 지키고 우리나라 제2의 내전을 막았던 분들에 대한 저는 고려가 있을 거라고 아주 조금은 기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버려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5초 동안 제가 정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놀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이제 전 변호사로 말씀드리면 검사가 출석 안 했어요. 예. 그 자리에는 변호인과 피고인, 그다음에 검사가 참여를 해서 영장 심사 그 질문들을 네.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실질상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하라고 하니까 등 떠밀려서 한 거고 하기 싫어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후까지 자신이 왜 영장을 청구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도리,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정말 폐륜적인 검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폐륜적인 검찰. 이렇게까지 저는 영장 실질심사에 검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서 정말 진짜 검찰은 끝났구나. 그리고 우리 재산 보장을 비롯한 정말 내전을 막으려고 했던 뜻이 있었던 경호처 분들의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온몸이 치가 떨렸습니다. 네. 저는 좀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복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 지옥문을 연 옆에 사냥개가 서 있는데 검찰이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공직사회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윤석열은 돌아올 수 있고 설사 그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너네 윗선에서
너네 다 지켜보고 있어. 아. 너네 징계할 거야라는 보복 거죠. 징계가 가능하다. 그렇죠. 보복징계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상 이번에 법원 해석을 막아주셨어야 되죠. 이건 단순히 법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에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호를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권익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 윤석열 파면 성명을 낸 상임위원 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청렴 결벽해야 될 국민 권익위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지켜보는 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야 검찰이 저거 영장 관련해서 다투는 자리에도 안 들어왔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죠. 야 알고 보니까 검찰 심지어 검찰마저도 힘 있는 놈들 편이야. 빽 있는 놈들 편이야. 우리 힘없는 공무원들은 그냥 시키면 해도 돼. 해야 돼. 내란 속에든 뭐든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라는 신호를 자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건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주신다고 치면 그 과정에서의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법원에서 이번에 막아주셨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번에 영장 기각한 거 보면서 제가 웬만해서는 법원에 대해서 말을 늘 조심하지만 오직하면 제가 와 이거는 사법체계의 불신이 문이 열렸다. 네, 공권력이 무너지는 걸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는 사이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저희 지금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기각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제 저녁에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오본가 했습니다. 진짜로. 아. 네. 아니, 이런 사안까지 영장 발부가 기각되면 앞으로 그럼 증거인멸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 집행을 사실상 그 2명이 막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더 나아가다 보면 그럼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한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이제 제가 윤석열 이 내란 수계가 집권하는 2년 반 동안 다른 것에 대해서도 분노할 게 너무나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상식이 그러니까 비상식이 상식처럼 돼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게 그게 또 분노한 지점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몰상식이 그냥 상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윤석열이 그동안 만들어왔고 그게 어느 순간 이런 사법에서도 계속 스며든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법 카르텔이 영원한 숙제로 남아야 되나 저는 그런 부분도 매우 해당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뭐 검찰이 거기에 참석을 안 했고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크겠지만 사실 판사가 이런 영장심사 한두 번 받아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혐의만 봐서도 명백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괜히 검찰이 안 나와서 이 영장 발부를 안 했다는 건 저는 판사를 면죄부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판사 이분들이 하나 딱 보면 법 전문가가 이게 당연히 명백하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사유가 차고 넘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공고한 사법 카르텔 이게 반드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경각심을 갖고 다음 정부가 될 때도 이 사법 카르텔을 하나씩 깨부셔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속장 피의자 신문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 더구나 너무, 이런 중요한 네. 사안에 대해서요. 아니 저는 진짜 정말 영화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힘있고 빽 있는 놈들은 돈으로 변호사 사서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변호인 지금 와서 열심히 네. 영장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구속해야 된다라고 정말 맨날 본인들이 정의의 사도인 척하는 검찰이 어떻게 구속장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중요한 사례에서 안 했냐? 최근에 사례 보면 다 들어갔었잖아요. 네. 이러니까 검찰이 한통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검사님의 이중생활이에요. 낮에는 정의의 사도인 척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돈 받는 공무원인데 밤에는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 편에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검사들의 태업행위, 사실상 파업행위, 내란 수계 한통속인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줘야 되고 이거 네. 정말 엄벌에 쳐야 됩니다. 아 진짜 피의자의 인권은 왜 유독 이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저도 납득이 되지 않은 어제 그 구속영장 기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에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 볼 텐데요.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뜨겁습니다. 집회에 참여 중인 장철민 의원님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저지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특히나 검찰이 이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그런 집단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그 경호처장 김성훈과 본부장의 이 영장 심사 기각도 정말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태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도 않고 뭐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고 했을 때 여러 차례 반려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검찰이 더 이상 정말로 국민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본인들 검찰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지키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겠구나. 더 이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국민들이 용납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는 대놓고 사실 정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국민들이 보여주는 지금 오늘 이런 광장에서의 힘처럼 정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자체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국민들의 노력들, 그 국민들의 마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파면되고 또 이후에 이루어질 또 이 내란 행위가 이 법원에서 이 형사 재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 형사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내란 적결의 그런 역사가 쓰여질 때에만 이번에 이런 검찰들이 보여주는 국민 배신의 모습들에 확실한 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총기 사용,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한 사람이 뭔가 그런 테러의 욕구를 느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김건희가 총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 뭐 본인도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광기 어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비슷하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예를 들면 그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저희처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든 누군가를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 누군가를 해야겠다.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성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폭력성들이 개인들의 안에 국민들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실제로 그거를 폭력으로 우리 사회 안에 정말로 위험한 폭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지금은 저희도 사실은 헌재 앞에 가서 저도 어저께 헌재 앞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리를 느낍니다. 그냥 광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사리를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사리와 광기가 일상화된 나라로 가고 그런 나라를 부추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추종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정말로 공포스러운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공동체로서 민주국가로서 존재하려면 너무나 확실히 제거되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이 4월로 옮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국민적 분열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 하루하루의 국민적인 분열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힘들다 이러면 안 되는데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광기가 축적되고 그 광기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하루들입니다. 예전에는 분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책에 대한 분열, 어떤 생각들에 대한 분열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이렇게 폭력을 가야겠구나. 완전히 제거해야겠구나. 뭔가 우리가 헌법 질서에서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그런 수단들을
정말 사용해야겠다 그런 수준의 이제 갈등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그 점을 정말로 뿌리 깊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헌법재판관들도 그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헛되이 쓰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마 숙고하고 대한민국의 통합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들이 주는 정말로 그 고통과 그 상처들이 이 대한민국을 핥히고 있는 그 상처들을 조금은 헌재가 인식한다면 정말로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런 인용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후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국민이 아닌 지지자들만을 향한 메시지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뭐 그게 그냥 정치인들은 원래 지지자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지금 지지자들한테 하는 메시지는 그냥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니면 뭐 국정을 운영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메시지. 그 자체로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검찰이 지금의 법원이 만들어 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법원에서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한 확실한 이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재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이 광기 어린 메시지들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상처가 그 짐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에 앞으로 끊임없는 정말로 상처를 너무나 큰 고통을 남길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조속히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들의 힘으로 새롭게 바로 설 사법체계의 힘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유정이었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서 장철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어제 구속영장 기각된 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인물이고 또 아까 이제 경호 3차장 말씀하셨지만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그 경호처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비화폰 서버, 비화폰 증거물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 이 부분인데 구속이 이제 안 됐으니까 이 비화폰 수사가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변호사님. 사실 그 검찰, 그러니까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의 타겟은 김성훈 차장이 아니고 비화폰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화폰이 이번 그 윤석열 내란 수계 일당을 처단할 수 있는 하나의 빅클루, 아주 큰 결정적인 단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수본에서 김성훈을 구속하면 김성훈이 이렇게 온몸으로 맡고 있는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왜냐하면 지도부 전체가 김성훈이 무너지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수 밑에 본부장 밑에 직원분들은 지금의 체계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항거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김성훈하고 이광호 본부장만 물러나면 지도부가 무너져요. 지도부가 무너지면 이제 비화폰에 대한 일화들이나 그 각종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거기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 심우정. 네. 그리고 여기도 검찰 전후에서 이 계속되는 오연 속에서 이렇게 확증이 되어가는 게 하나가 이번에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이나 뭐 각종 사령부나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 심우정이나 검찰의 그런 수뇌부들도 이런 내란의 비화폰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 번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 청구돼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이번에 심의위원회 영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면서도 검찰의 영장 실질심사에 절대 출석시키지 않는 이례적인 거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날 있는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검찰의 대검의 과학수사부와
이 방첩사 사령관하고 그 통화를 해요, 사령부랑. 네네. 왜 내란 그 계엄선포 직후에 그다음에 다음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관계자가 통화를 했을까? 네. 그 선관위 포렌식 관련해서 그 과학수사부는 워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영현백으로 터졌는데 중앙지검도 분명히 수뇌부로서 들어가 있다면 체포 인사를 구속하거나 신문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경찰에게도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에게도 비아폰이 지급되는데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비아폰이 지급 안 됐을까? 검찰 수뇌부에게 비아폰이 지급 안 됐을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고리들을 왜 검찰이 저렇게 무리할까? 왜 영장 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지? 라는 왜 저런 행위들을 하는 걸까? 일만의 고리들이 이 비화폰 검찰도 내란에 가담한 그 현행범으로서 그거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이러한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속이 안 됐더라도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비화폰 수사니까 이 비화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호처도 중요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과 여러 가지 실체적인 데 있어서 사실 핵심은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경호포가 제공한 비화폰을 통해서 뭔가 주요 사안을 공유한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 정말 큰 줄기를 잡고 있었던 것의 실체를 잡기 위해서는 이 서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김성훈이 이걸 이제 조직적으로 막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런 큰 그림을 좀 같이 보셔야 됐던 거 아닌가. 네. 너무 김용현 개인만 보시지 말고 지금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의 수사와 실체를 밝히는 것에 있는 큰 나무를 좀 안 보신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 김건희가 뭐 비화폰 썼다라는 지금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가 왜 경호처 사람들한테 요즘 질책했다는 소리 들리는데 사실상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니네가 저거 목숨 걸고 막아라 라고 김성훈을 자꾸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의 부인이 국정원장하고 문자 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현 정부 들어오기 전에? 네, 그러게요. 근데 지금 계엄 터진 후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계엄 전으로 김건희하고 국정원장하고 문자 주고 받았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이 비화폰도 김건희와 검찰 관계자들이 뭔가 이렇게 내용을 좀 주고받은 게 아닐까 저는 충분히 의심이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권 인사들이 관여될 게 아니다라는 의심도 듭니다. 분명히 여권 인사들에게도 SOS를 했을 거고 그 과정에 비화폰을 사용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검찰이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검찰과 결탁해서 이것을 막는데 사실상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게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사실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의심되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일단은 김용현이 자진해서 검찰로 본인이 출두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부터가 뭔가 공작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용현이가 왜 갑자기 자진 출두하지? 네. 또 도망가고도 남을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가장 안전한 검찰에 몸을 맡긴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통화 기록이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실과 긴밀한 검찰과 뭔가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게 쭉 연결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좀 무서운 가장 지경입니다. 안전한 검찰에 네. 몸을 맡겼다 하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네,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이 구속 석방 탈옥된 것도 수상하고 지금 이번에 김성훈이 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상한데 또 심지어 지금 어디까지가 엮여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어제 기각 판정을 내린 판사 뭐 저는 판사까지 막 이렇게 연루됐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분이 과거에 이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른바 전광훈이 코로나 때 네. 이렇게 불법적으로 집회 모임 금지인데 막 퍼뜨려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광훈을 대상으로 이렇게 청구를 한 게 있어요. 네. 치료비 청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전광훈 잘못 없다라고 내준 판사가 또 이분이더라고. 허준석 판사 이분인데요. 이분이 2월 24일 그러니까 얼마 지난달이죠. 지난달 한 달 됐네요. 한 달 전에 서부지법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2025년 2월 24일 이날 발령된 게 약간 좀 이것까지 제가 의심하는 스스로가 지금 제가 너무 스스로가 좀 짜증이 나는데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발령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기존의 서부지방에 있던 서부지법에 있었던 그 많은 법관들이 다른 지방이나 다른 곳으로 다 발령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네. 이런 비현실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과연 맞나 싶고 일단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뭐 당연히 계엄 전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계엄 후에도 끊임없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비화폰이든 본인 핸드폰이든 다 이용해서 여기저기 전화 다 돌렸을 것이고 네. 그게 또 검찰은 물론이고 뭐 아는 판사들 뭐 없겠습니까? 그렇게 네.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쳤고 실제로 김건희가 그 군인 오비들한테도 계속 전화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도를 안 했겠냐. 자기들 죽게 생겼는데 뭔 짓을 못했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연결되는지 지금 막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 모든 증거들이 오염되고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구속해야 될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다. 이거 진짜 좀 답답한 일인데, 많은 시민들이 답답함을 이제 광장에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오셨고 오늘도 그 정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 각각 형형색색의 깃발을 들고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와 계신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김성훈 차장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본인은 윤석열 체포영장이 위법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좀 본인의 이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본인 살려고 하는 소리죠. 본인하고 김건희랑 윤석열 살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본인인데 지금 사실 김 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 경호 3부장에 대해서 해임 이것도 타이밍이 참 정말 저질인 게 본인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징계위원회 회부했어요. 네. 그리고 이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되자마자 징계위원회 열어라라고 지시했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자신의 그 보복이. 그 시기들이. 네.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되니까 징계위원회 열어 네. 소집해. 왜냐하면 외부위원도 소집한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그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가까워오니까 네. 이제 영장 70사 들어가니까 바로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해임 결정하고 지금 최상목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 그런 행위들은 자기가 이렇게 해임을 자기한테 항명을 했던 시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키고 부하들을 지키려고 했던 제2의 그 내전을 막으려고 했던 자신의 항명했던 부하들 다 쳐내는 작업으로서 이 보복을 했으니까 이 보복에 대한 응징을 안 받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간단하죠. 이 체포영장 자체가 집행이 위법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본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대한 항거로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내란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실제 그런 태도로 위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를 실제로 받았었고요. 근데 특히 경호처에서 상식적으로만 말하면 만약 몸싸움을 밀리면 뭐 실탄을 쏴라.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 방패를 활용해라. 그러니까 경호처 모든 직원들을 인간 방패를 해서 오직 윤석열 대통령 워딩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군 통수권자만 지키면 된다. 네. 지만 지키면 된다는 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편지 보면 뭐 나라를 위해서 웃기지 네.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죠. 라짜 빼서 라. 나를 위해서 나라 네. 빼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는 자기 부하들을 총알바지 시키고 군통수권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탄도 쓰고 공포탄도 쓰고 내전까지 가라고 지시하는 명령에 이행해서 그거를 합법화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이 위법한 거에 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내 명령에 항명했던 부하들을 쳐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헛소리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어이가 없었는데 네. 지금 김성훈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많다.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지금 구속지선된 윤석열의 밀착 경호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할 다 수가 지키나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네. 누구예요? 법원이 어떻게 이런 말을 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 나오지도 않은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 이거 법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너무 어이없고 화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에 대한 이 위의 우려를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본인이 불법 구테타 일으키고 계속 극우를 선동해서 온 나라가 지금 폭력과 증오에 네. 떠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뉴스토마토 방송 오는데 파란 목도리 하고 왔거든요. 제가 끝나고 집회 네. 가려고. 네네. 저 진짜 여기 태극기 들고 나오신 일부 노인들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아, 광화문을 그쵸. 지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모든 시민이 사실 위험 속에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 탄핵 배지 달고 가던 제 친구는 머리통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온 국민이 위협에 노출된 이 나라를 만든 건 윤석열이고 이 내란 수계에 대한 뭐 체포 과정에서 방해한 사람이 바로 김성훈입니다. 그럼 네. 이 일련의 과정과 무엇보다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실 때 사회적 공기를 보통 읽는다고 하거든요. 네. 시대 흐름을 읽어서 판단을 해주셨어야죠. 일반 범죄자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이건 조폭보다 더 나쁜 내란 속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이런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저 진짜 어제 뉴스 보다가 저도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할 텐데 왜 나오셔가지고. 술을 마시고 싶어서. 실컷 마시고 있겠네. 네, 결국 소장님 어떻게 24시간 생각하세요? 네. 예,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위해 우려 때문에 본인 김성훈 차장이 본인이 구속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위법이 뭐가 위법인지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다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네. 윤석열도 똑같은 워딩하지 않습니까? 불법에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불법인지를 좀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뭐가 위법이고 불법인지.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라고 주장은 본인은 했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어쨌든 이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도주 우려는 제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없다고 쳐볼게요. 어쨌든 국가 공무원이고 고위직 공무원이니까. 네. 근데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기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증거 우려가 지금 관저든 대통령실이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경호관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이 새끼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이딴 네, 말까지 네, 네. 하고 있는데 위협을 가하고 이게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저는 이 판사님의 뇌를 한번 좀 뜯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네. 지금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인들입니다. 네. 경호관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그쵸.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광우, 김성훈이 영장 심사라도 잡아가서 그래도 구속되면 조금 거기서 양심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경호관들은 예. 증언도 나올 것이고 제보도 나올 것인데 네, 네.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오면요 이들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겠습니까? 지금 네, 김성훈이. 네. 그럼 가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명령에 안 따른 사람 뭐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100번도 더 죽인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 이 공무원들 경호관들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게 너무 두려워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최재형 목사로부터 양주 김건희 받았다. 네, 시끄러우면 네, 네. 어떻게 하냐니까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네, 네, 잖아요. 네, 네.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그거 마시면서 막 둘은 축하하고 있고 네. 김성훈하고 이광호 불러다가 막 네. 격려해주고 있고 네. 경호처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국민들은 분노에 떨고 있고 그러게요. 정말 판사님들 정말 우리가 웬만하면 제가 사법부를 존중하는데 이번엔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해서 보복을 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혐의 자체가 엄청 중대한 내란죄 혐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풀어준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또- 자조적인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이미 증거 인멸할 만큼 해서 다 했다. 더 했으니까 뭐 할 게 있겠냐라 자조적인 네. 표현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앞서서 두 분이 너무 말씀 잘해주셨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검찰이 영장 실질시사에 나오지 않았던 게 저는 네.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보이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조인들의 한계가 법 조문에만 집착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판결을 내렸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어떤 네네. 영향을 미친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아. 법조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우 퀘스천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왜 내 앞에서 영장 실질시사가 일어나는 걸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를 볼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만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 검찰은 주장하지도 않고 변호인들은 막 법적으로 주장하고 하면은 판사로서는 그거를 판단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이 네. 안타깝죠. 근데 이 사안이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 옆에 있다 보니까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증거 인멸과 또 다른 각 정부 부처에서 특히 국방부 내부의 각 사령부에서의 증거 인멸과
그러니까 시그널이죠. 아. 증거인멸과 정치 보복의 하나의 시그널로서 봐봐. 김성훈 차장 어떻게 됐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끝까지 옹이했더니 이렇게 검찰이 계속 비호해 주잖아. 비호해 주잖아. 봐봐 너희들도 우리가 계속 비호해 줄 수 있어. 계속 증거 인멸해. 비화폰 삭제해. 그리고 우리 지시대로 따라. 그러면 너희들 안전할 수 있어. 왜냐고? 너희 뒤에는 김성훈 뒤에는 검사가 있듯이 네. 너희 뒤에도 우리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직 윤 행정부야. 아직 검찰이야.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해. 증거 인멸해. 그다음에 사실을 말하지 마. 그러니까 그럴 수 이게 있겠네요. 암묵적인 저는 협박과 네. 암묵적인 증거 인멸의 시그널로서 작용을 할까봐 굉장히 지금 걱정. 이미 경호처 내부도 굉장히 지금 두려워있고 흔들리고 있고. 네. 정말 이거는 뭐 프리즌 브레이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윤석열을 경호한다고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감옥에 갇혀서 이들에게 사실도 말 못하고 아무에게도 진실도 말 못하고 이들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네.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광화문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계십니다. 김성훈 경호처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와 이 핵심 내란 공범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어떤 메시지 채널로 해서 나눈 메시지들을 보면 거의 이제 이 내란 계엄에 있어서는 거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보면은 그런 내용 보냈다는 거잖아요. 부의가 걱정하고 있다. 이 부의가 혹시 본인을 지칭한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네요. 부의, 내가 부의제로인데 아니 왜 저 약간 자기를 과대포장하는 사람이 네. 뭐 지영이 배고파 지영이 뭐 자기 3인칭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 나올 뻔했어. 이 부의가 김건희 자신을 3인칭화라고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네.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또 대화가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끔찍한 거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런 데 쓰라고 했던 건데 그다음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도 쓰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경호처장도 마음대로 부리고 있고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회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김성훈을 구속을 시켜서야 경호처 직원들이 앞으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안 따라도 되겠구나라고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비아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풀 수 있는 네. 서버 압수수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것이고 결론은 윤석열, 김건희 내란 수계 부부에 대한 정말 가장 중요한 수사에 탄력이 붙었고 그 내란 잔당에 대해서도 네. 수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고요. 뭐 우리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만 이거 총 쓰라고 지시한 거 이거는 개인에 대해서 보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나서서 총을 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국제 뉴스의 탑에 나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총격전 벌이는 나라가 됐을 거고 유혈 사태 일어났을 거고 경호처 직원들만 다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광화문 걸어오면서 공포를 느낀 게 처음이에요. 파란 목도리 메고 오는데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하도 익숙해가지고 네. 관저 앞에서 1인시 할 때도 맞아 죽을 뻔하고 뭐 이제는 뭐 그런 조심하셔야 분들로 두렵진 됩니다. 않습니다. 이제 그런 두려운데 그런데 이렇게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우리들의 특징은 차이가 명백하게 나는 게 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이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이 이른바 극우 뭐 저는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네. 이 극우 세력들은 법원을 침탈해서 그 판사 이름을 막 부르면서 죽이겠다고 막 네, 정말 서부지법 폭동 사건. 네, 도구로 막 물건 깨부시고 법원 막 부시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성훈, 이광우 기각돼서 네. 너무나 분노스럽고 화나고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법원 찾아가가지고 부십니까? 아무리 지금 비판은 할지언정 네. 이 허준서 판사에 대해서 죽이겠다 협박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인 겁니다. 네.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노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실제로 폭력으로 연결되고 실제 폭력을 행한다. 안 이거는 되죠. 대한민국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게 욕설, 폭력, 그냥 지나가는 시민한테도 그냥 하는 무법천지의 사회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부추긴 게 누구냐? 바로 이 윤석열 내란 수계 그리고 그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 하는 집단들. 여기들은 뭐 헌재를 부시자는 얘기를 무슨 현역 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그 이들을 사실상 지휘 통제하는 것 같은 뭐 전광훈류의 그 목사라고 참칭 세력들은 지금도 나오면서 들으면 헌법재판관들 이름에서 그냥 가만두지 말자. 그래서 약간 살인을 폭력을 교사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하다못해 지금 윤석열도 편지에서 지난번에 그 구속돼 있을 때도 네. 나도 목숨 걸고 싸우겠다. 싸우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합니다. 목숨 누구랑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그것도 사실상 그러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들끼리 내란을 조장하는 거죠. 아. 그리고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총 쓰고 싸우라고. 네. 어떻게 공무원 경호원들 공무원이거든요. 네. 공무원 보고 총 쏘라고 합니까? 그 살인 교사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범죄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 나만 살고자 하면 불법이나 위법이나 너무 나아가서 살인까지도 남한테 하라고 시킬 수 있는 진짜 무섭고 또 저는 굉장히 또 수준 낮고 저질이고 참혹하고 굉장히 잔인한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봐요. 정말 이른바 소슈패스적인. 그래서 더더군다나 윤석열은 빨리 파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체포 영장 집행은 공수처와 경찰이 정당하게 진행이 된 건데 이거 자체를 저지하는 것도 사실 근간이 흔들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부인과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좀 이제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저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네. 첫 번째, 내란 수괴의 더 수괴는 김건희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의 우두머리는 김건희였다는 걸 아니 어떤 영부인 민간인이 경호처 직원한테 왜 총 안 쐈냐고 지시합니까? 네. 민간인이 질책한 거죠. 본인은 민간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던 게 우리는 무기 사용하라고 한 적 없다. 총기 사용하라고 한 적 없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네. 이 말로 다 끝났어요. 네. 본인이 총기 사용하고 왜 안 쐈냐. 이재명도 쏘고 나도 쏘겠다. 이거는 민간인 김건희가 살인을 그러니까 헌법 제255조에 살인을 예비하고 이거를 교사했다는 음모했다는 모든 살인, 미수, 예비 네. 죄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민간인의 지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내란 수괴 우두머리가 윤석열 위에 김건희 정말 진정한 V 제로는 김건희였다는 다시 보여주는 거고 윤석열이 자기 한 몸 지키기 위해서 이런 내전 경호처 직원과 경찰의 유혈 사태를 유도했다는 이런 어마무시한 사안들이 이제 다 사실로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내란 수괴의 수괴 김건희를 우리는 이제 정말 다시 보자 명태균이고 그다음에 처단하자 김건희입니다. 진짜. 그 명태균, 김건희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야기를 조금 이제 바꿔보면 어제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나온 보도 중에 지난 대선 기간에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공표 여론조사를 김건희 씨가 미리 공표를 해서 문제가 불거진 적이 많았는데 관계자들이 이때 김건희가 또 사고 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때문에 여론조사의 공표 시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왜 항상 여론조사 얘기할 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뭐 한참 얘기하는 이유가 네네네. 이런 절차인 걸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은 2021년 11월 1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면 책임이 훨씬 더 무겁겠죠. 네. 그런데 김건희가 어떻게 됐느냐. 확정 1시간 뒤인 오후 4시부터 시사 경남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이게 그런다면서 뭐라고 하냐. 이 강모 씨가 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 김 소장이 김건희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고 쳤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늘 그랬다는 듯이. 근데 저 이 얘기 사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대통령 대선 기간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많은데 내부에서는 좀 통제를 안 하냐라고 했더니 그나마 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 했다가 캠프에서 쫓겨날 뻔했다라고 소문이 쫙 든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캠프에서 쫓겨난다는 신호로 들었다라는 거고요. 이때부터 굉장히 내부에서 이른바 여사 리스크가 당선이 돼도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이 과격하다, 언행이 과격하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내부의 사람들도 김건희가 또 사고치고 있구나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행동이 과격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여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사가 될 때 같이 수사가 돼야 되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총쏴라.
이거는 정말 살인교사 혐의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자, 검찰 수사 보고서에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자꾸 이제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이제 공표 결과를 자꾸 미리미리 이렇게 유포를 하니까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소장이 자료 줄 때 좀 자료 수치를 바꿔서 줘라라든지 이렇게 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의 뭐 미래한국연구소 거기서 네. 이제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한 게 밝혀지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수계에 이제 수계가 김건희가 공천 개입이라던가 대통령실에 대한 모든 이제 인사권이라던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까지 모두 다 휘둘렀던 게 바로 김건희라는 게 밝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끝이 다 김건희예요. 네. 모든 사건. 그래서 이 결국엔 대선 때도 그때 보시면은 이제 대화 나눈 거나 이제 정황들 나뉘 썰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좀 티가 나니까 1, 2% 차이로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아직 공표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아는 지인들한테 막 뿌렸다는 게 문제된 게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러면 어떻게 김건희랑 연을 맺게 됐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임하느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윤석열은 장님 무사, 뭐 김건희는 안준뱅이 뭐 주술사. 근데 네. 이 말을 김건희가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아. 환심을 샀다고 하잖아요. 네네. 취향이 되게 독특한 거, 약간 SM 네. 기질이 아니냐.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 이렇게 놓고 네. 이상한 짓거리를 시키는 것도 좀 약간 그때부터 기질이 좀 있었다. 그런 네. 말을 좋아했으니까 안준뱅이 주술사를 좋아할 사람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명태균 씨 폭로를 알게 된 게 뭐 우리 오빠는 당연히 대통령이겠죠. 그 네. 지가 뭘 안다고 막 이렇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잖아요. 이건 진짜 내랑 우두머리가 아니고서 할 수 없는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대선 여론조사부터 그렇고 발광체는 국민이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것도 명태균이고, 뭐 그랬었죠. 꿈자리가 예. 안 좋으니까 갑자기 행선지를 네네. 바꿔라. 이건 굉장히 외교 결례인데도 네. 꿈자리 때문에 이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천공 위에 태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명태균과의 신뢰는 같은 주술사로서의 교감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이준석도 말했듯이 당에서의 어떤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를 했고, 자기 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힘을, 특히 여론조사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그 압도적으로 뭐 홍카콜라 했던 홍준표로 이기자, 홍준표 이기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하자라는 그 수단으로서 명태균이 활용이 됐고, 네, 명태균이 네. 거기에서 성과물을 보여주니까 네. 김건희와 명태균은 사실 이제 영적인 교류나 결과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의 공동 그런 이제 창업자가 아니었나.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지금 들죠. 이게 앞뒤 상황을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의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럼 결국에는 거짓말인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명백하게 여론조사 수치를 김건희 씨에게 미리 넘겨주면 이게 유포가 돼서 문제가 된 거니까. 아니 뭐 저는 이 정도는 뭐 김건희 사고 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사고 친 게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일단은 이 단체 대화방에 조사 결과를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법조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 정도뿐이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게요. 뭐 그 우리 7시간 녹취록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명수 씨한테 우리 명수 씨 나 좀 도와줘요 이러면서 돈도 건네고 와가지고 넘어오면 내가 1억 줄게 뭐 별리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만 오면 1억 준다 뭐 우리 선거 도와달라 무슨 여론에 대해서 알려달라 하고 뭐 금품 건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귀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그동안의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 과정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 시절부터 이 김건희 씨는 뭐 드러난 것도 많잖아. 일단 불법 나온 것도 많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법을 그동안 쭉 저질렀을 것이고, 일단 검찰은 한편이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김건희 씨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대통령 대선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 시절에도 본인이 저질렀던 가족이 저질렀던 불법들 뭐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하다 보니까 다 우야무야 지나가고 기소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죄로 처벌받는데 본인은 돈 벌고도 처벌받지 않고 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네.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불법 저질러도 아무렇지 처벌되지 않는 거. 그게 네.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여론조사 올린 거는 정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죠, 솔직히. 네. 사고도 아니에요. 그 3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49분 5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온 모습이고요. 지금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계시죠. 네.
재미있는 깃발도 많아요. 보면. 네, 재미있는 깃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무슨 산악회라고 써 있었다고요? 잼잼 산악회도 있고, 네.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사면, 남편, 특검 부인 이런 네, 깃발도 보이고요. 아, 네. 전국 기억력 3초 연합회 이런 것도 네, 있더라고요. 전국 기억력 3초 연합회도 있고, 네, 많은 깃발들. 저렇게 깃발이 있는 거는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동원해서 한 그런 집회가 아니고 각각의 시민들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단면입니다. 저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는 국민이다라고 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재밌게 표현한 거 봐요. 네, 저는. 맞아요. 저기다가 또 뭐 용어 써두면 넌 반국가 세력이야, 너는 뭐 노조 뭐야 이런 식으로 네.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 노조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러나 이쪽에서 한격 공격할 때 쓰는 그런 프레임을 쓰니까 오히려 되게 재치 있게 받아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그 깃발을 봐서 제가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 영업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볼 수 네.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바람을 담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집회 현장 가서 굉장히 이제 가슴이 찡했던 게 아직도 춥잖아요. 네. 부산에서 올라온 지금 상당수의 시민들이 부산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아, 1인용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지금 사실상 노숙하면서 그러니까요. 밤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또 내란 소개를 파괴하기 위해서 동지들과 함께 하니까 굉장히 지치지 않기 위해 즐겁게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내란 소개가 빨리 파면돼서 일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일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년 전의 집회는 촛불 집회였다면 이번에는 깃발 집회, 또 키세스 이 은박지 응원봉. 더워서 추워서 이렇게 키세스 또 응원봉도 많이 들고 나오셨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키세스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보도를 보고요. 네. 그러니까 키세스 우리 그 응원단 분들 정말 그때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 은색 담요를 네. 밤새 마셨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윤석열 극우 탄핵 반대 집회 사람들이 쓴 책에 키세스 기자단 그분들의 기사단 그분들의 그림이 그대로 뒷면에 올렸나요? 인용이 된 거예요. 그대로 네. 해서 마치 나는 여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정의를 위해 뭐 기다리다 이런 식으로 탄핵 반대 집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정의를 위해 기다리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장소도 한남동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말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탄핵 찬성을 하시는 정말 네. 대한민국 비정상에서 정상화를 바라는 정말 대한민국 소중한 국민들이 그 현장 그 사진, 그 순간의 모든 기록인데 그거를 마치 탄핵 반대 집회의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서 책을 팔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 그러니까 와 진짜 전 딱 책 보는 순간 이 사람들 정말 그러니까 뭐 정말 윤석열과 결을 같이 한다. 뻔뻔하고 오만하고 저렇게 양아치다. 어떻게 저렇게 탄핵 반대 집회 사람들이 탄핵 찬성 집회 사람들의 그 온몸으로 하는 반대 그 목소리 윤석열에 대한 한 거의 목소리를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으로 네. 둔갑시켜서 저렇게 하나에서 굉장히 분노한 지점들이 있어서 하지 저는 오히려 근데 그거를 반대로 본 게 그만큼 많이 부러웠구나. 그러니까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그런 은빛 담요를 입으면서 키세스 우리 기사단의 네. 모습이 그분들에게 그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너무나 처절한 투쟁으로서 아름다워 보여서 그렇게까지 자기네 집회로 반대화시키려는 그를 투영시키려는 네.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되게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정원 작가가 그림으로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단 도용한 네. 거죠. 네. 범죄입니다. 범죄. 네. 지금 뭐 양아치예요, 윤석열을 양아치. 통해서 뭘 지키겠다면서 이런 거 하는 거 범죄이고요. 옛날에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도 왜 키세스 사진단 그림 올리면서 윤석열 지지하는 것처럼 올렸다가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본인이 맨날 가짜뉴스 척결하자고 주장하는 이상희 의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주중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은 지지자만 바라본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후에 첫 메시지를 냈는데 그 첫 메시지가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의 지지자들만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사망 지지자에게는 용산의 참모들도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윤석열 별명을 반쪽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반쪽이. 뭐 반쪽이냐? 국민을 그냥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분열시키고 네. 그 국민 내에서도 이른바 보수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도 반쪽. 네. 아예 합리적 보수와 극우, 아스팔트 보수로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으로 인해서 이 정도 혼란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한동안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라면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헌재의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시고 저는 거기에 승복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고 사실상 본인을 위해서 나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만을 오히려 전 이걸 단식 중단하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계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격려하고 저도 있는 그렇게 거야 이거? 느꼈습니다. 격려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임세영 소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초에도 그런 편지 썼잖아요. 끝까지 싸우겠다. 네. 지금 본인이 그런 편지 쓸 때입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이 이제 그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 혹시 술을 먹었나 저는 이게 한동안 대통령으로 불렸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내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온 상황에 빠지고 소상공인들은 관광객들이 단체하게 다 취소돼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메시지를 해. 그래서 약간 반쪽인데 정신이 나간 반쪽이다. 정신이 나간 반쪽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달 8일에 석방 직후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12일 만에 나온 메시지가 이제 물론 이런 메시지도 필요했을 겁니다. 단식을 멈춰달라 지지자들에게 또 감사하다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다음에 이제 단식 중인 지지자 언급하면서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숨진 이제 지지자분 유족들에게 본인의 참모를 보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본인의 참모를 보냈다는 것도 좀 맞지 않고요. 네, 소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직무가 정지됐는데 누구를 보낸 거죠? 개인이 뭐 개인 산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다 국가 세금인데 본인이 무슨 권리로 그 참모를 보내니까 어떤 참모인지 모르겠네 이 참모는요. 네. 그 윤석열은 그냥 늘 한결같아요. 윤석열이 윤석열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닥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가져야 될 품격이나 뭐 책임감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윤석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그동안 뭐 챙기고 위로하고 했지 본인에 대해서 조금이나 비판이나 비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늘 이렇게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면 단식을 멈춰달라 하는데 지금 사실요. 윤석열 파면 촉구 그리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빨리 나으라고 단식하는 분들이 몇십 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왜 얘기 안 합니까? 몇십 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도 네. 있고 몇십 배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윤석열 파면을 그 시위했던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네. 본인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다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반쪽이네요. 네, 진짜 반쪽도 넘어서서요. 윤석열은 그냥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그냥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비판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해도 괜찮아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네. 불러주면요. 그리고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건 극단적으로 보이는 게 윤석열은 최소한의 그 인정이라는 것도 없는 사람인 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본인과 경쟁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과 경쟁하고 그런 선거 과정에서 본인에게 뭐 토론 과정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이거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꽁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본인 같은 당에서도 유승민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대놓고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랑 본선 후보에서 붙었던 사람. 그렇게 정적 제거를 이렇게 필사적으로 2년 반 동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법으로 주기로 했고 이제 물리적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무슨 암살 얘기까지 나오고 총 쏜다는 부인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도 해서도 안 되지만 공무원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내도 저는 그닥 윤석열 했네. 이제 요 정도가 자조가 생기더라고요. 네. 광화문 집회 현장 모습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구호에 따라서 깃발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장관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도 네, 지금 네.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하거나 이런 아,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이제 보라색 리본 나눠주시고 이건 저는 이제 오래 착용하기 위해서 또 네. 어떤 분이 제작해 주셔서 주신 리본을 달고 나왔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렇게 어떤 참배를 하거나 삼벌배를 할 때나 이거 저는 지켜보는 저도 사실 이 말만 하면 눈물이 나와서 방송을 못할 정도입니다. 네네네. 지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헌재에 절을 하면서 빨리 파면을 시켜달라 국민을 위해서 이거 너무 참담한 현실 아닙니까? 이 헌재에 대해서 이게 불만을 넘어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국민이 헌재에 빌어야 됩니까?
빨리 파면시켜달라고 빌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빌어야 됩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삼보일배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네. 시민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노숙하면서 헌재에서 파면해달라고 빌어야 됩니까? 저는 이 참담한 과정이 분명히 다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헌재에서 분명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우리 뭐 추기경 메시지도 나오고 네, 네. 종교계 어른들 메시지 나올 텐데 정의에 있어서 중립은 없다. 네.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피했기 전에 더 이상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윤석열은 정말 입을 닥쳐라. 네. 그 폭삭 소가수다의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입 닥쳐요 그렇게. 입을 닥쳐라. 네. 그리고 헌재는 빨리 판단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의 지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 이게 이제 사실상 관저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관저 정치는 이미 본인이 구속 취소된 다음부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쌍권총 만날 네.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아까 임세훈 소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이재명 대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게 그렇죠. 되게 열등감의 발로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님은 그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하셔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여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구수를 했고 간신히 이제 검찰이 돼서 이제 평검사로서도 이렇게 좌천되고 유배되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 그 하나로 확 뜬 거잖아요. 네네. 갑자기 확 뜬 다음부터 뭐 그때부터 뭐 계속 자기 안에는 뭐 검찰총장이나 수사팀 들이봤더니 결국엔 검찰총장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외신에서 윤석열, 이재명을 언급할 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초반에. 0.76%로 근소한 차이로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0.76을 수식어로 넣어요. 네. 외신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 의미가 있죠, 절반은 그것도. 윤석열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외신에서 네. 항상 그걸 인용을 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자기 반쪽짜리 대통령이란 그 열등감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루어둔 게 없이 김건희가 날 이 자리까지 만들었다는 그 열등감들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게 관저정치 자체도 뭐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나를 위한 거고 그게 편지를 쓰는 것도 국민을 그 이분법으로 갈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지켜주세요. 뭐 당신들이 뭐 서울 서부 지방법원 폭동 일으켜도 그 6.25 사태 일으켜도 다쳐도 내 할 바 아니고요. 여튼 네. 나를 지켜주시고 하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기본 임무가 아니. 대통령은 사회 통합, 국가를 미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인데 대통령 직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극들이 지금 양상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권석동 원내대표가 윤석열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팬인가? 아니 요즘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 이재명 망원집 이거 제가 국민의힘 네.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적극 홍보를 하던데요. 그래서 다운받아보고 막 웃었어요. 거기 예를 들면 지역화폐가 네. 양극화완화에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이재명 네. 대표가 한 말 해놨는데 이거 지역화폐 홍보해주고 싶은 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망원집이 아니라 명언집이다. 명언집이다, 홍보집이다, 네. 백서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지지자분들 그거 다 필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님의 네. 정말 훌륭한 말씀들이다. 네, 네. 필기로 공부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혹시 이재명 대표 팬클럽 어디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언제든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이다. 이 첫 메시지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기대할 걸 기대하지 윤석열한테 반성을 기대합니까 어떻게 하다못해 이들은 원래 그동안 반성한 적이 없잖아요. 네. 무슨 사과하면은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까? 네. 애초에 우리가 이걸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대선 때부터도 광주 찾아가가지고 뭐 헛소리 뭐 해가지고 광주에서 여론 안 좋으니까 그냥 개한테 옆에 두는 개 사과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저희 국정 운영 제대로 실패하고 가족 간의 비리들 여러 가지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고 심지어 김건희 같은 경우도 디올백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전 세계인이 그렇죠. 실시간을 봤는데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네. 안 해요. 반성사가 기대할 걸 기대하십시오. 네. 전혀 저는 그렇게 뭐 기대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에게 사과, 반성, 사죄, 무슨 인내, 그다음에 인정, 뭐 아량 이런 거는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되게 유명한 웹툰 작가들이 윤석열을 주인공으로 만화를 하나 그리지 않을까? 파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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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왕으로. 네, 파괴왕 윤석열이다. 뭘 파괴했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했고요. 헌법을 파괴했고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했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네. 총을 들고 문을 부수고 때려 부수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한마디를 듣고 저는 파괴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자가 추상적인 파괴왕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라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뻔뻔한 정도가 아니라 파괴왕이고 네. 솔직히 이거는 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자질 미달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네. 정말 국정 철학의 운영이 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있는지 맞아요. 국민을 두려워하는지 이거를 잘 봐야겠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무서운 교훈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기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모양입니다. 네, 깃발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 수많은 깃발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뉴스 토마토 뻗치기 특집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서울의 봄을 찾아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어제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의 담화인데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양심이라는 말이 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미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마음을 넘어 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보다 정의와 양심에 먼저 물어야 하는 사제 지도층이 법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프란치스크 교황님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가족과 이웃이 싸우고 수없이 많은 상점에 폐업을 하고 젊은이들은 어디서 미래를 찾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가 너나 없이 어려운 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돌볼 처지가 안 되면 사회는 더욱더 나밖에 모르는 일이 가속화되고 인간이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공영의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올바르면서도 조속한 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CCBB를 명백히 밝혀주시길 촉구합니다. 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의 담화문을 보셨습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헌재의 빠른 선고를 주장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계속해서 늦어지는 평결도 시작 못한 헌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이 아직 지정이 안 됐고 평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평결은 시작도 못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4월 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지지자분들 틈에서 누가 윤석열 이거 선거 4월로 하니까 다 이렇게 비명을 우리가 비명을 정말 약속이나 하듯이 드디어 다 말도 하지 말라고 생각도 하기 싫다고 네. 정말 지옥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이때 맞고
윤석열을 파면시켜 주시 않으면 대한민국이 파면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윤석열에 대한 또 다른 재판, 이제 형사 재판인 걸로 알려져 네.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런 게 나오는데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내란 수괴 혐의 파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언론이 여러분 왜 자꾸 이걸 두 개를 연결해서 쓰는 겁니까? 네. 헌재가 그러면은 정치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런 거와 상관없이 헌재에서 빨리 신속하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억지로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 최대한 이견이 없도록 문구를 잘 다듬고 계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오늘 상황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데 야당 정치인 어떻게 하자 이런 요기가 네, 나오고 있고 그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파면 촉구하면서 탄핵 그 관련 찬성 시위하던 여성이 승용차에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어젯밤에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라 약간 고의적인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말도 안 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기경께서 메시지를 내신 거예요. 온 국민이 서로 분열되고 증오에 빠지는 이 한가운데는 파면이 늦어지면서 일부 잘못된 극우 지지자들이 윤석열 풀려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정치를 하지 마시고 헌정수호 의지를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전 진짜 숨이 턱턱 막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소장님 말씀드리면. 4월 선고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 희망사항 섞인 그 희망 같고요. 저는 4월까지 가지 않고 이번 주에 그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헌재도 지금 사실 지금 윤석열을 파면하는 이 판단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심을 아마 거듭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할 수 있는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다 일단 더 처리를 하고 나서 하진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여당에서도 계속 뭐 한덕수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그래 이 판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니네가 주장하는 것들 일단 다 말은 다 들어줄게. 아니 네. 그렇게 저는 읽혔고요. 뭐 4월 꿈도 꾸고 싶지는 않은데요. 정말로 이게 국민의 기본권과 실제로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윤석열 파면에 대한 결정입니다. 네. 진짜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우리 지금 행복추구권, 생명권, 재산권 이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인데 헌재에서 그것을 만약에 뭐 혼란시키고 훼손되는 이 결정을 미룬다면요. 이거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역사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기록이 아주 안 좋은 기록으로 아마 남을 거라 생각해서 헌법재판관 그 여러분들이 그래도 법조계 오래 계셨고 그래도 어쨌든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소의 재판관들이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진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경제가 너무 또 어렵고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과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겠다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은근히 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나 그렇죠. 너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네. 많아요. 우리나라 특히 수출주도 국가인데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완전히 진공 상태거든요. 네.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판결을 해줘야 지금 무너지는 국가 경제에 위해서라도 이 혼란을 빨리 수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거의 하루가 1년 같습니다. 정말로. 아. 이 무너지는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헌재가 그런 모든 부분을 빨리 고려해서서 진짜 다음 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역대 최장의 숙고 기간을 갖고 있는 헌재 최악의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였는데요. 다음 주 24일에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그 마지막 결과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 한 주에 좀 중요한 선고가 두 개가 있는 선례가 없었다라는 의견 때문에 아마 4월 선고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4월 선고하면 우리 국민들 다 죽습니다. 안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제발 생각하셔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그게 맞는 거고요. 이미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단식하고 계시고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시는 분들
그럼 죽이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 국민들 자기의 저 생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시위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실 건지 헌법재판소는 다른 재판과 다릅니다. 그냥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위헌이냐 여부를 대통령 그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냐도 그거를 정무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그냥 법 조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정무적 판단까지 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되느냐 아니면 그 여기에서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지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는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날 한덕수 네.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은 만약에 화요일날 선고할 거면 이번 주 목금에 예고를 했었는데 그 선고 예고가 안 없었어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화요일날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 근데 2심 네. 선고는 사실 헌법재판소랑 관계는 없고 네. 아시지만은 그 주위에 학교가 많잖아요. 네. 그때 고3의 3월 모의고사 그날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날. 그래서 네. 대부분 시험 날짜나 그런 것들은 피할 수밖에 없어. 수요일날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학교를 그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네, 네.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시험이 있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휴교나 단축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일날도 힘들고 네. 목요일날은 아시지만 헌법재판소의 정기 재판 선고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그만 결국엔 28일 금요일설이 나오는 이유가 그때는 아직 고정적으로 일정이 어떤 게 있다라고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3월 28일 그때 선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좀 기대를 하는 거죠. 4월 첫째 주 같은 경우 4월 2일 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선거 이슈와 맞물려서 굉장히 혼잡스럽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4월 둘째 주는 2명의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3월 28일 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선고일 발표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튼 늦어져도 너무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여러 가지를 다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구속이 취소된 거 윤석열 이런 상황도 보고 계시겠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너무 자잘한 것들을 법리적으로 보실 때가 아니라 온 국민이 이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과연 인물이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 헌정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 전 국민이 아니겠어요. 이건 박근혜 때하고 솔직히 비교도 안 됩니다. 네네. 이번 사안의 네. 중대성이. 그래서 헌재가 저는 이게 신중함을 넘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하루에 1조 원씩 GDP, 국내 총생산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잃어버린 30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린 우리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과학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네.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술의 발전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니라 30초 단위로 바뀌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 경제지 한번 보셨습니까? 다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 과학계, AI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이미 다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네. 정말 빨리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고 빨리 선고일자부터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민적 혼란, 분열, 특히 미래 세대에게 가중될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 결국은 헌재가 하루씩 늘 때마다 이것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헌재 자신도 아무튼 이렇게 늦어지면 대한민국 운명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걸 잘 알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안이 또 잘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 또 봐요.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14일이다, 21일이다, 뭐 이제 28일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 틀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예측했던 거 다 틀렸기 때문에 네. 저는 철저한 보안 속에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냥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28일 얘기하지만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덕수 때 갑자기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그 헌법재판관님 분들도 다 눈 있고 귀 있고 한데 그 너무나도 명백한 계엄 불법 계엄과 그 내란을 못 보진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뭐 어떤 보수 재판관님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그분의 할아버지가 와도요 이 사실 자체는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숙고의 과정이 좀 더 길어진다. 근데 우리는 국민들은 지금 거의 막
거의 이게 살이 막 숙성되고 있는 지경 아닙니까? 네. 거의 지금 너무 기다리다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발 한덕수 파면 나면서 아니 한덕수 편결하면서 그때 선고일까지 파면을 네. 너무 전에 파면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네. 한덕수 선고 나면서 그날 이제 기일까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러면 하는 바람이 베스트 텐데요. 예, 그런 바람이 그렇죠. 듭니다. 네. 아니 이런 비유를 저는 꼭 하고 싶은데 네티즌들이 이런 비유를 썼더라고요.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놨어요. 최소한 수술을 언제 하는지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정확한 비유. 숨 넘어가겠다 환자 입장에서는. 숨 넘어가겠다. 최소한 예를 들어 1시간 뒤에 수술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수술실이 너무 복잡해서 의사들이 네. 지금 안 되니까 하는데 네. 이거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숨 넘어가게 하는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네. 계속 기다려라? 네. 이게 무슨 고문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말을 쓸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헌재가 뭐 김성훈화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김성훈 서프라이즈 파티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풍선 파티. 그래서 서프라이즈 우리 파티. 국민들 이렇게 애타는 국민들에게 네. 마치 더 기다렸기 때문에 더 빨리 서프라이즈 해주는 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 여러분의 그런 그 바램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헌재가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좀 한덕수 총리의 탄핵과 그 내란 그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국에 맞물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각설, 인용설, 각하설 막 그렇게 막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한덕수 총리 사안을 마침 다루어 보니 이게 생각보다 이게 윤석열 탄핵과 연관이 돼 있고 여기에서 1차적인 우리의 판단이 있어야 여기 윤석열 탄핵에 대한 그런 일관성과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헌재 자체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 그러네요. 그래서 사건 번호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번호 8이거든요. 네. 그 한덕수는 9인데 구죠. 한덕수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연관성에 대한 어떠한 먼저 결단을 내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에 따라서 이게 윤석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뭐 언론을 안 보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일부러. 그 헌법재판관께서. 근데 저는 만약에 한국 언론은 안 보셔도 되는데 미국 언론이나 외신을 보셔라. 네, 왜냐하면 디플로매시나 로이터, 영국의 로이터나 이런 데 보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됐고 네. 무엇보다 구속 취소뿐만이 아니라 헌재 재판소가 이게 선고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한국 경제가 실시간 부서지고 있고 외교는 고장이 났고 민간인을 향해서 폭력도 막 난사하는 이런 극우 세력들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디플로매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로이터에서는 지금 이런 보수 단체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편지 같은 선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양극화되고 서로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을 네.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 언론 일부러 피하시는 거 좋습니다. 뭐 객관성. 근데 그러면 외신이라도 좀 네. 보세요. 지금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폭망하고 외교도 망가지고 지금 지도자 공백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셔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오로지 파면 그거 하나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각에서 국정농백을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덕수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왔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 최상목 대행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알았어요? 최상목 대행이?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정부에서. 네. 대응도 늦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된 사진이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퍼스널 컬러 뭔가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내란의 한통속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한덕수가 어떻게 해서 법리적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복귀를 한다고 쳐요. 해외 언론에서 해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구나.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한국이랑 대화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네. 극우 지지 세력들은 이게 마치 윤석열 파면이 안 된다는 신호를 읽고 더 극렬한 저항을 하고 네. 더 물리적 폭력을 저는 행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통은 놔두고 깃털을 건드리신다. 사안의 중대성 얘기하셨잖아요.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한덕수 나오기 전에
윤석열 파면을 지난주에 선고해 주셨어야 된다고 아쉬움이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의 입장에서 의결 정족수 2분의 1을 넘으면은 적용해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3분의 2를 넘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선거 치렀던 사람들인데 뻔히 다 알 텐데 이걸 알면서도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이라는 무게감도 있지만 사실 국민이 뽑은 선출된 거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근데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임명직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명직인 총리가 그 업을 수행하는 거지 업이 본인의 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이 직이 될 수 없다. 업이 직이 될 수 없어서 한덕수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 대행 업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0석이 맞는 것이죠.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계속 선동하려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의 논리를 계속 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그 한덕수 판결과 맞물려서 지금 계속 국민의힘과 윤석열 집단들이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네. 한덕수가 이제 기각되는 것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윤석열 기각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덕수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는데 윤석열과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네. 윤석열을 내란 수괴입니다. 아예 구속영장에도 내란 수괴로 되어 있고 네. 우리 국민이 두 눈으로 또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불법 계엄했던 것들 다 봤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이게 한덕수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한덕수는 추정들이 많은 것이죠. 국무회의를 뭐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냐?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국무회의도 안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속 빠져나갈 이런 통로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판결은 저도 쉽게 예측은 안 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집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덕수가 뭔가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어떤 판결이 나도 윤석열은 별도고 윤석열 파면은 그것 거스릴 수 없는 그냥 확실한 사실이다. 100% 네. 확실이다. 사실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변호사님,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국힘이 계속 절차적인 흠결을 딴지 걸고 나설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요? 되게 한결같지 않아요?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각하 얘기하고요. 예. 여기 한덕수 총리도 계속 각하 얘기해요. 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은 각하는 아예 본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절차적으로 형식상 요건도 못 갖췄다. 그러니까 내용도 보지 않고 날려버리는 게 각하란 말이에요. 네네. 기각은 그러니까 형식은 갖췄어 하면 내용 봐줄게요. 근데 내용이 말이 안 되네. 안녕. 이게 기각이거든요. 네네. 그럼 각하를 왜 주장할까 해서 저는 간단해요. 기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승산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뭐 윤 대통령 5가지 사유, 뭐 국회 짓밟고 실시간 전 세계 다 받고 증거 증인들이 넘쳐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 국회를 짓밟았던 12월 3일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탄핵 그 자체 인용인데, 그러니까 기각이 내용상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없으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삼아서 이 각하설이 나왔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각하설이 더 강화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주기현 판사의 그 결정 때문에 그쵸. 이게 바로 구속 취소 사안인데, 그것도 이제 윤 대통령 주장을 인용을 한 건데, 날과 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주기현 판사 아마도 주기현 판사도 이 조문에 집착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간제로 하지 않고 날짜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어떠한 인권 침해 사항에서 계속 학자들은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법조인 입장에서 해석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잖아요. 본인이 구속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이 그 이용했다. 허점을 이용해서 저는 그 법기술자.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고 그 허점을 찔렀고 그 허점이 먹혔다. 전략 승리했다 보는데, 여하튼 뭐 한 총리 탄핵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영향력 미치는 거라든가 뭐 재판관이라 그런 거 다 봐서 결정이 될 거고, 결국은 한 총리 사건도 각하 일을 하는 거는 무결 정주수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저는 결정적인 단서 중에 하나가 3명을 네. 임명 안 했죠. 근데 헌재에서 최근에 어땠습니까? 최상목의 1명, 42명 안 한 것도 위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한 명도 위헌이에요. 그럼 3명을 뭐
뭐 3배로 위헌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고려가 돼서 그 무엇보다 지금 위헌 정족수 이거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미 제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제기했는데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네, 맞아요. 선고도 날짜도 안 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어떠한 내란과 관련된 결단을 낼 수밖에 없고 국힘의 이런 각하에 대한 주장은 기각이 안 되니까 쫄려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잖아요. 만약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무효다라는 식으로 뭐 나온다면 네.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물러난 상태에서 최상목이 온 거니까 네. 최상목이 임명한 아.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주장하려고. 왜 자꾸 이런 주장을 내세울까?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야.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 거다. 일단 어차피 판단을 내리려면은 헌재도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법조인들 중에서 이제 나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 삼고 저것도 문제 삼고 해서 계속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정말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이런 시간을 지금 계속 벌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간을 버는 것 까면은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 스토킹을 하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러브레터 수준의 네. 책을 펴나는 걸 하고 있냐? 네. 여당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국정혼란을 수습할 책임은 야당에도 있지만 여당이 그거 하라고 여당 시켜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여당 의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법기술자처럼 계속 절차상 문제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지금 하고 있죠. 일부 국민의힘 예전에 고위 관계자 있던 사람들은 지금 폭도들하고 사실상 한 몸이 아니냐 의심받고 그러니까요. 있죠. 헌법재판소 돌면서 기도하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 때려 부숴라는 말 하고 있죠. 김민전 최고위원은 백골단 국회로 끌어들이고 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윤석열, 김건희 로펌 만드세요. 그냥 네. 전용 로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저는- 부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한덕수 총리가 각하가 되면 만약에 탄핵이 국힘에서는 이 정계선 조한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거라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윤석열 그동안 만약에 파면되고 나면 윤석열이 임명했던 장관들 다 무더기로 옷 벗어 그 다 뺏어야겠네. 연금도 뺏고 해야겠네요. 그쵸.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다 없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상한 괴상한 이제 막 논리를 피고 있는데요. 저는 요새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국민적인 불안이고 국가 위기임은 분명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통해서 다 잘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이들의 수준이 정말 너무너무 질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들이 집권했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이 생각할 거죠. 아 이런 수준 낮은 집단이었구나. 드디어 이제 실체를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단에는 뭐 정권을 주거나 아니면 뭐 그 다수의 당을 주거나 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확실히 준 것 같다. 아 오히려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다고 잘한 것 생각합니다. 같다. 그거 하나. 예. 긍정적인 알겠습니다. 면을 찾아보면.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인용될 수밖에 없어요. 인용이 안 되면요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자체도 아예 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 승부가 아무도 못할 거고요. 인용이라는 건 그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건 8인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이에요. 왜냐하면 최상목은 임명했고 한덕수는 네. 임명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한덕수의 미임명을 정당화해요. 만약에 각하시켜버리고 기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이러한 그 계엄 선포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는 거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는 인용될 수밖에 없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또 다시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 볼 텐데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시다고 합니다. 김유정 기자 나와 있나요? 예. 방금 소개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저는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측이 주최하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집회에 참여 중인 모경종 의원님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병 검단의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요. 그만하게 할 것이냐. 최상목이 탄핵할 사유가 매우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과 어떤 절차를 밟고 해야 될지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탄핵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나로 또 뭉쳐서 최상목이 잘못한 지점에 대해서 바로잡는 당연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무총리 한덕수가 내란에 동조했건 내란의 공범이었건 분명히 내란죄로서 국무총리로서 잘못을 했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인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게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탄핵 심판에서 각하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의결 종족수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이 지점 때문인데요.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고 동조했던 그 사실은 권한대행 이전 국무총리의 온전한 국무총리의 역할에서 나온 잘못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8명이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미 심판 결과가 나온 곳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2명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정말 상상력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네, 헌재협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민주당 청년위원회 청년 당원들이 그 극우 세력으로 둘러싸인 헌재에 가서 기자회견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희 청년위원회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아도 이렇게 짓밟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실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고요. 대응할 가치도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이 던졌다라고 말한 극우 유튜버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작극은 본인들끼리 안에서도 아니다, 내가 던졌다라고 나온 판에 자작극은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안 되고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압박하고 겁박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작극이라 부르는 사람도 잘못,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잘못,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것도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유정이었습니다. 네. 지역적인 법리에 코박고 들어가.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서 모경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묵인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에 나선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럼 대통령 업무를 지금 수행하는 사람인데, 뭐 대통령이나 직분 자체도 국무위원은요,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법을 수호해야 될 임무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죄를 묻는다면 대표적인 직무유기죄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죄 사실 범위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어야 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고 명시적으로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고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근데 그런 헌법재판소는요, 여러분들 그냥 재판소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법보다 최상위의 법이 헌법입니다. 네. 그 최상위의 헌법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다 기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런 헌법재판소의 마흔여 재판관 임명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직무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직무 유기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태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우리 법 앞에 평등권, 질서를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결단을 지금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는 국민의힘에서 네. 이런 용어를 쓰는 걸 언론이 받아 쓰는 게 참 안타까운데 뭐 줄탄핵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 이런 표현을 쓰느냐. 나라를 절단낸 거는 내란숙의 윤석열, 김건희와 그 사람들을 탄생시킨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게 한 번이에요? 박근혜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명박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좀 국민들한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박근혜 탄핵 그 국면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눈물 흘리면서 국민들한테 큰절했어요. 네. 나가서 당 따로 만들고 뭐 반성하겠다고 난리치더니 다 다시 복귀하고 네. 선거용 출마를 위해서 언제 그러냐는데 그릇이 그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에 박근혜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많이 주셨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언론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도 좀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들이 줄줄이 지금 탄핵되고 쿠데타 일으키고 이명박 보세요. 범죄자인 거 대법원에서 판결 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십시오. 국민의힘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시점이지 자꾸 이재명 대표 스티킹하고 이재명 대표 홍보해주는 결과적으로 그런 책 펴낼 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 한 분 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거든요. 김유정 기자. 아직 퇴근을 찍고 네, 있습니다. 연결합니다. 솔직히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요. 네,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김유정입니다. 지금 이곳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그날 여의도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운데요. 저마다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가 적힌 깃발과 손팻말을 미리 준비한 모습입니다. 집회에 참여 중인 김문수 의원님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즉각 탄핵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삭발을 했었던 김문수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늦어지는 탄핵 선고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내란 계엄 자체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인데 헌재에서 파면 선고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이 나라의 안정이 오고 또 국민들도 지금 사실은 주말에 휴식을 하거나 또 자기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전부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 있는데 정말 이 국가적인 소모 또 국민들의 정말 어떤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헌재가 지금 자꾸 미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스웨덴의 한 대학교에서도 보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독재화로 한 단계 낮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OECD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도 10개 중에 한 4개 정도, 한 40% 정도가 폐업을 하거나 경영이 악화가 되거나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이 가중돼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폭력 사태가 가중되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테러 암살 실제로 있었고 그런 위협, 또 우리 백혜련 의원이라든가 이재정 의원에 대해서 계란을 투척한다든가 실제로 폭력을 발로 찬다든가 이런 또 폭언, 욕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저희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 1인 시위도 하고 또 기자회견도 교육위와
과방위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갔다 왔는데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아주 폭언, 욕설, 위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빨리 헌재가 해주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재 위헌 선고에도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판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르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임명하라고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그 부분은 취사 선택에서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법을 잘 지켜야 될 최고의 공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 양심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이나 야당에게만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탄핵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고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건데요. 예, 최상목 대행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그 금융경제 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국정농단 중에 하나가 그 미르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가져와라 이런 강요하는 게 있었는데 청와대 비서관이 공직자가 이거를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이 어느 기업 출연했냐 이거를 계속 확인하고 강요를 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당연히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최근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망언집이 아니라 명언집이다. 지금 자신들이 이 내란을 저질러 놓고 옹호를 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재명을 붙잡고 헐뜯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이 곧 선포될 수도 있다. 예전에 그거 망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면 다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대부분의 얘기들도 뭐 최상목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빨리 윤석열을 헌재가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또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맞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망언집을 내놨는데 구구절절 명언집이다, 옳은 얘기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국민들이 꼼꼼히 따져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유정이었습니다. 네, 삭발까지 단행을 했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헌재가 한번 경고를 준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래서 이미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하고 그냥 스리슬쩍 이제 지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헌재가 아예 대놓고 딱 경고를 한 겁니다. 8대0으로. 당신 임명 안 한 거 이거 위헌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는 당연히 그 헌법에 이게 헌법을 위반하는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덕수 건보다 이번 건이 더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헌법수호 의지도 보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딱 봐도 지금 우리가 경고를 한번 내렸는데도 네. 3주째 요지부동이고 뭐 어디 가서 떡매나 치고 있고 퍼스널 칼라 알아보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네. 헌재에서도 여기는 우리가 이거 위헌이라고 이미 경고를 했는데도 임명을 아직도 안 하고 내일 모르는 척하는 거 보면은 헌법수호의 의지도 없고 네. 이미 위헌도 했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위반 상황인 것이죠. 이 대행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 위헌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도 위헌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줄탄핵, 뭔탄핵 이야기하는데, 그럼 눈앞에 범죄가 있는데 우리가 지나갑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너무 많이 고발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 눈 감고 지나가야지 맞네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탄핵은 매우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문제 제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위헌에 대해서 경고를 준 걸 무시했던 본인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사실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어리석인 짓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 뭐 한덕수가 뭐 탄핵 만약 인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상목도 탄핵 우리가 일단 올리긴 했는데 또 만약 인용이 안 되고 2주로 넘어가면 잘못하면 또 저희가 탄핵하는 거죠. 네. 뭐 2주고 누구고 뭐 나중에 그 유인촌까지 가더라도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다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해서 묻는 거는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무.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범칙금만 안 내도 다 남습니다. 기록이 맞아요. 남고 국가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거를 봐줬다라고 하면 난리 칠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피 같은 돈 3만 원 받아내더니 저 사람은 뭐 3만 원 빼가? 이게 국민의 정서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야, 야당에서 계속해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해. 이건 사실 엄청난 범죄에 준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보셔야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는 언론,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거다. 언론에서 저는 이걸 좀 양비론을 쓰지 마시고 조목조목 따져서 네네. 최상목 탄핵할 만하다 이런 사설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내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대통령이 헌법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의무가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와서 나라의 혼란이 수습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여당의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어요. 지금 공무원들 아무도 대통령실에 중요한 보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보면 산불이 많이 납니다. 이게 국가 네. 재난 수준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니까 전국에서 119 소방차가 출동했던 맞아요. 영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대통령과 장관과 컨트롤 타워가 작용해서 다행히 큰 사망자 한 분이 나오긴 했지만 큰 엄청난 피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 기억이 네. 나실 겁니다. 이게 정부가 그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는 데 이만큼 컨트롤 타워가 중요해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지금 대통령실에 각 부처에서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한다고 공무원들이 준비를 합니까? 내란 수계하고 한통속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도 빨리 윤석열 파면하고 이 사태를 정리해달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예약을 다 취소한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불안국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상목도 중요한데 빨리 헌재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파면을 해줘야 돼요. 윤석열 파면해서 더 이상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에너지를 쓰는 일 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 의성에서 산불 났고요. 또 지금 산림청에서 산불 재난 사망자 국가위 나오고 경보 경계단 발령했고, 지리산도 지금 났고, 의성도 네. 산불 났고, 정선군에도 불 났고, 지금 김해시에서도 산불 났고, 지금 전국에 사용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지금 좀 떡 맺힐 때예요 지금. 그러게. 네, 일단 사망자까지 네, 발생한 나오고 상황이라서 빠르게 일단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산불을 빨리 진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에 이어서 또 그 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르재단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적폐청산을 안 한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건지 참 놀라운데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에 바로 경제금융 비서관이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문화융성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네. 근데 문화융성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때 안종범
안종범이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할 건가 아이디어 좀 내봐 하니까 이거를 뭐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해보는 거 어떠세요? 라고 최상목이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르라는 이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어메이징한 게 그 당시에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을 486원이 아니고 486억 원을 받았어요. 네, 기부를 네. 받았어요. 이게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으로부터 그런 거액의 돈을 받는다? 네. 이거는 그 직위를 이용한 어떤 협박이라든가 압력이 없인 사실상 불가능한 강제 거잖아요. 수금이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안종범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되고 이제 처벌받는 단계에 갔는데 최상목은 그냥 살아남았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윤석열과 뭐 일당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도 분명히 풀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으로 486억을 받았을까?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 특가법에 의해서요. 뇌물죄인데요. 그러면은 엄청납니다. 특가법이 무서운 이유는 네. 이 뇌물죄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요. 네네. 최소한 징역,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그러니까 유기징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나 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이 엄청난 벌이 특가법상 뇌물죄인데 그런 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권한 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극이 지금까지의 권한 대행으로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망치고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과거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처단을 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의미에서 고발을 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뭐 아주 소위 날리는 네. 뭐 그런 검사 시절이었는데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최상목이 혹시 사실상 지금 이런 상황을 방조하거나 네.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를 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연관성이 충분히 의심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사실 수사를 받을 상황, 기소를 당한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기소를 안 해주는 거는 목숨을 구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비교될 정도예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당시 실세로서 어떻게 협박을 한 건 아닌지 네네. 뇌물을 받은 건지 아닌지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자는 거고요. 공소시효 남아있죠, 변호사님.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서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네. 기소조차 안 했잖아요. 윤석열 검찰 그 정부에서. 예.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보면요. 네네. 특히나 기업에다가 전화를 함부로 못 합니다. 뭔가 질문이 있거나 하더라도 저희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지.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하다못해 뭐 저는 이 경제교문 비서관이 아마 제가 있어서 직급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저조차도 그런데 전화나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외압처럼 느껴지는가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뭐 방송국, 저희 공보 담당이었으니까 방송국이나 신문사나도 전화를 했거나 뭔가 뭐 자료 요구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문을 통해서 굉장히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최상목은 경제 이 비서관이었을 때 뭐 그 당시에 정경련 관계자한테 아직도 출연 약정하지 않은 그룹이 있냐? 그 명단 달아 하면서 또 경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압박인 것이고 혹시나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여기는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처럼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강요에 해당되는 거죠. 본인이 네. 깡패의 두목도 아니고 네. 여기저기 뭐 삥 뜨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 안종범은 잡혀갔는데 이 최상목만 무사했던 이유는 실무자였던 것 같은데 봤을 때 주요 그렇죠. 실무자죠. 그럼 이 사람만 무사했던 이유는 윤석열과의 특수 관계이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당시 검사였는데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과 최상목의 관계는 이미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아주 네. 오래 전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매우 특수한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게 이제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상목이 하는 얼토당토하는 비상식적인 지금 대행의 일을 보면 왜 그런지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건희 씨가 우리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이런 말했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의 탄핵 사유는 당연히 차고 넘치고 우리가 민주당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 모습 보고 계신데요. 조금 전 1시간 전부터 보여드린 그 상황과 또 사뭇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탄핵 집회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습 보고 있고요. 수많은 깃발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장관이라고 느껴질 만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2시간 동안 4시부터 전해드린 특집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서울의 봄을 찾아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전예현 부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선계엄 이후에 하루에 1조씩 GDP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치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위기감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있다는 걸 헌재가 꼭 알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파면과 탄핵의 그날까지 현장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